네, 반갑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자율형 데이터 센터의 기초를 다지자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네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율형 스토리지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기반으로 자율형 데이터 센터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파스 이 부분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잘 하셨죠? 네. 식사하셔가지고 아마 졸리실 텐데 다시 한번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셨더라도 이런 밥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식욕이 좀 다시금 돋궈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밥상을 잘 차려놔서 내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누군가 숟가락을 이렇게 딱 하니 올리러 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 기존 환경에 전선센터에 가상화나 물리환경으로 아마 밥상을 잘 차려놔서 애플리케이션을 잘 아마 운영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제가 지금 숟가락을 올릴 겁니다. 이거 숟가락 올려서 정말 짜증나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신 제가 숟가락 올리는 대신 마술을 아마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술이냐?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보여드린 이 정갈한 밥상이 숟가락을 이렇게 올리는 순간 60첩 반상으로 짠 하고 변하는 이러한 신기방기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저희가 한 3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구축하고 운영하셨던 가상화 기반의 IaaS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혁명을 안겨다 줬는지, 두 번째, 이렇게 IaaS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생산성을 많이 극대화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현안들은 무엇인지 한번 큰 두 꼭지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을 정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완전 자율주행형 데이터 센터로 전환이 가능해지십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요소를 갖춰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기업과 기관의 클라우드는 대부분 하이퍼바이저가 다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아마 거의 10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IaaS 환경이 많이 주도를 현재 하고 있고 현재 여러분들 구축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스템 가상화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가져다 줬는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운영하고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TCO가 감소가 됐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의 자원을 할당을 받는 이 속도 자체가 어마무지하게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상면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죠. 한일례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현재 한 80명 정도 되는 소기업이에요. 근데 현재 저희 회사에서 운영되는 서버가 4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공간에 400대의 서버가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절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400대 서버를 돌리느냐? 바로 이 가상화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거죠.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한 70대의 물리 서버에 400대의 가상 머신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환경. 작은 기업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돌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시스템 가상화가 가져다 준 대표적인 혜택이 아닌가 합니다.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베네핏을 줍니다. 첫 번째가 인프라 구조가 상당히 단순화됐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어떤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OS가 돌아가고 애플리케이션에 돌아가는 서버가 있어야 될 거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접속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이 3대 요소는 각각 벤더가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안에 돌아가는 구조도 완전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가상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표준 X86 서버 기반 위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변경을 해서 네트워크로 쓰기도 하고요. 서버로 쓰기도 하고 스토리지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하나의 X86 서버 안에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가 한 일체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고 벤더들은 이를 주로 HCI라고 즉 하이퍼 컴포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X86 서버다 그러면 서버 벤더들만 공급을 하고 제조를 하고 이렇게 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X86 서버 기반 위에 이 3대 요소들이 다 통합되다 보니까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업체들이 각각 다 HCI를 내놓고 아주 더욱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네핏은 생산성과 민첩성이 아주 증대가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 자원을 사왔어야 됩니다. 그래서 딜리버리 받는 시간이 한 달 이렇게 걸렸고요. 어제 OS나 애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 구축하는 데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할당받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구매해서 할당으로 바뀌었고 할당받는 시간은 구매보다 10배 혹은 50배 이상 향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상화가 우리한테 안겨준 이 혁명을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도 과연 같이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상화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유지 관리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과연 혜택을 누려왔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가상화를 통해서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지출 비용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서버 쪽 비용은 어마무지하게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은 여러분 줄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줄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이 줄었더라면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거의 하드웨어 매출이 떨어진 것만큼 거의 반토막 혹은 10분의 1토막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 라이센싱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오히려 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VM에서 작업하는 거와 물리 머신에서 작업하는 거에 작업량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VM으로 인해서 머신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한정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할 일이 더욱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소스를 커밋하고 빌드하고 배포하는 이 과정에서 생산성이 증대가 되었습니까? 증대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상머신에서 개발하나 물리머신에서 개발하는 모든 과정과 개발 라이프 사이클의 그리고 파이프라인 이런 과정들은 다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애플리케이션을 장애 처리하는 거와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를 더 증가를 시켜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의 향상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산성의 향상을 하이퍼바이저로 인해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인프라는 많은 변화를 주었는데 애플리케이션 관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주지 못했는지 여전히 어떠한 고통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발자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있죠. 그리고 개발자들은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발에 집중을 못 합니다. 업무의 40%를 개발과 테스트 환경 구축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운영자한테 내가 뭐뭐를 개발할 건데 여기 필요한 자원을 할당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운영자는 서버 껍데기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개발자가 본인이 올려야 될 OS,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을 다 올리게 되는 거죠. 즉 개발자가 스스로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그리고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기획을 해야 되는데 상당 부분 시간을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많이 뺏깁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스트레스 받는 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개발하는 환경을 가지고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개발 머신과 테스트 머신이 달라요. 거기서 어떤 디버깅 요소들을 찾아내서 버그 패치를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완료가 됐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이제 운영 환경에 디플로이를 하게 되는데 또 운영 환경에서 호환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개발자가 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개발하는데 1, 2년 걸립니다. 근데 1년 뒤에 운영 머신에다가 디플로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2년 전에 개발한 머신이 운영 머신에 딜리버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혼성 문제가 생길 수가 밖에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개발한 코드가 운영 머신에 올라갔을 때 75%가 뭘 하냐면 다시 그걸 롤백을 합니다. 문제가 터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어떤 호환성 문제로 인한 장애에 개발자들은 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개발자가 인프라 문제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데브옵스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기관들은 개발자가 이제 인프라 문제에 관여를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개발자는 인프라 문제에 관여를 못하고 있는
즉 내가 개발한 코드를 결국에는 해당 고객사의 인프라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또한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바뀝니다. 특히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기업과 기관에서 얼마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저희가 서베이를 해봤어요. 서베이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의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배포와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 건당 한 번 업그레이드나 배포를 할 때마다 150건의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배포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모바일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언제 합니까? 근데 100% 대답이 퇴근 이후에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야간에 일을 수행을 합니다. 더욱더 정확하게는 일주일에 2번 한다 그랬죠. 금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왜 하필 금요일 불타는 밤을 못 보내고 전산센터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배포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걸까요? 바로 다운타임 때문이에요.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특히 새로운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고자 한다면 와스를 내렸다 올려야 됩니다. 자, 이런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허구한 날 야간 작업을 일주일에 2번씩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하이퍼바이저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이 생산성 향상을 인프라 단에서의 어떤 생산성 향상을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도 다 맛볼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미들웨어, 프레임워크, 애플리케이션 배포 확장은 여전히 개발자와 와스 엔지니어의 수작업이 계속 지속되더라는 거죠. 더욱더 재앙인 것은 인스턴스를 계속 확장할 때 똑같은 작업을 수작업으로 계속 무한 반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고도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한 것만 어떤 자율형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 배포 이런 부분도 이제 고도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진정한 자율형 데이터 센터로의 고도화가 가능하고요. 이를 위한 여정을 지금부터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정이 길면 안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숟가락만 그냥 올리겠다고. 아주 심플하게 기존 밥상을 뒤엎지 않고 숟가락만 올리는 방법의 여정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형 데이터 센터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이 키워드들 모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제공이 돼야 자율형 데이터 센터가 되겠느냐. 자동 확장, 이 부분의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무중단 배포, 무중단 운영, 그리고 수초 내로 또 롤백 되는 거,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 요소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주로 이제 앱 개발하시는 분들이 성능 모니터링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같은 경우가 운영단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개발과 테스트 단에서 더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개발과 테스트 단에서는 APM을 거의 다 못 써요. 왜냐? 너무 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근데 개발과 테스트 단에서 APM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게 되면 배포되기 이전에 사전에 문제점을 찾아내고 양질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양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 모니터링 부분들 의외로 많은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CI/CD,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의 약자입니다. 개발자가 개발을 한 것을 커밋을 하게 되면 이를 빌드하고 서버에다 배포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를 자동화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CI/CD입니다. 실제적으로 CI/CD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무중단 배포에 대한 요건이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75%는 호환성 문제 때문에 다시 롤백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호환성 문제가 영원한 숙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CI/CD가 제대로 된 힘을, 그 매력을 발휘를 못 해왔던 환경입니다. 자, 이렇게 자율형 데이터 센터를 위한 이 키워드들, 이걸 가지고 구축이 됐던 이 모델을 우리가 지금은 뭐라 부르느냐? 클라우드 세계에서는 바로 파스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GIT의 김성태 이사님께서 파스가 무엇인지, 이아스가 무엇인지, 사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은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스로 구축이 되었을 때 더욱더 극대화된 개발 운영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물리적인 인프라단에 대한 부분을 가상화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생산성을 극대화되었는데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산성에 대한 극대화를 우리가 맛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파스 환경으로 가게 되었을 때는 애플리케이션 단까지 모든 자동화가 이루어져서 생산성에 대한 극대화를 우리가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율형 센터로, 데이터 센터로 고도하려면 기존 인프라를 다 뒤집어야 되나요? 뒤집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기존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저는 얹겠다고. 기존 이하스 환경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얹어야 될 도구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아이템 첫 번째로 필요한 것 도커 컨테이너입니다. 앞선 세션에서 김성태 이사님께서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왜 파스 환경에서 거의 필수 요소로 들어가느냐? 컨테이너는 바로 호환성의 마법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VM이 예를 들어서 VM웨어 기반에서 돌아가는 VM을 MS 하이퍼V로 그리고 아마존으로, 애저로, KT 클라우드로, 네이버 클라우드로 그대로 올려서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는 이런 마이그레이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부 구조가 분리가 되었던 VM웨어에서 제공되는 하이퍼바이저가 되었던 KVM이 되었던 아니면 아마존 애저 클라우드가 되었던 KT 클라우드가 되었던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마이그레이션 필요 없이 컨테이너를 올려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는 원래 물류 운송에서 나왔죠. 그래서 물류 운송에 지대한 혁명을 일으킨 것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컨테이너 겉모습을 보면 규격화되어 있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못 보시죠. 그죠? 못 보고 어떤 물건이 담겨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겉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운송 장비가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적재 방식, 동일한 하역 방식으로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모든 이송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사 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을 그냥 트럭에 실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포장 이사를 하는 업체들이 와서 컨테이너처럼 생긴 박스, 네모난 박스에다가 거기다 물건을 담아서 탑차에다 이렇게 싣게 되죠. 그 박스 딱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 규격이 동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업체 상관없이 박스 규격은 동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박스에 싸가지고 올리고 박스를 나중에 까서 다 물건을 이렇게 하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장이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규격화된 짐을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포장이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단까지 확대를 해서 저격한 거, 이게 바로 도커 컨테이너입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화 해버리면 애플리케이션 종류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호스트 OS 입장에서는 동일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이미지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머신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이식이 가능합니다. 즉 마이그레이션 작업 필요 없이 호환성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마법을 부를 수 있는 게 도커 컨테이너입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전부터 저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멘텍은 이제 그 전에 HADR 이 솔루션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죠? 이 솔루션을 저희가 5년 전부터 이 도커 컨테이너를 통해서 패키징을 하고 배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도커 컨테이너를 5년 전부터 활용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호환성 때문이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우분투 기반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고객사는 가보면 우분투를 안 써요. 레드햇이나 센토스나 수세 이런 리눅스를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다른 배포판의 리눅스로 전부 다 컨버전을 해야 돼요. 근데 컨버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크레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 컨버전 하는데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리소스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 심각한 생산성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타임 투 마켓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게 이걸 컨테이너화해서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5년 전에 이 도커 컨테이너가 굉장히 생소할 때 이미 이를 시도를 했었고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냥 올리니까 리눅스 커널 배포 파일이 뭐가 되든 상관없이 정말 문제없이 잘 돌더라고요. 그리고 패키징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40여 가지 이상의 오픈소스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 패키징이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도커로 말아버리거나 도커로 싸버리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파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그냥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배포, 이식, 확장에 대한 생산성의 극대화 기초를 이 도커 컨테이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자동화입니다. 자, 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배포하고 확장하고 이식하고 뭐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들에 대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왜 자동화가 필요하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리에서 가상으로 갔을 때 가상 머신이 마구 양산이 됐어요. 자, 그러면 한 명이 내가 관리해야 될 OS 인스턴스가 10배에서 거의 100배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컨테이너로 가게 되면 가상 머신보다 10배, 20배 더 늘어납니다. 왜냐? 더욱더 라이트웨이고 확장성, 이성이 더욱더 우수하기 때문이고 부팅되는데 단 수십 초 내에 다 부팅되는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머신보다 훨씬 더 많은 인스턴스가 생겨나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이를 만약에 자동화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재앙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되는 작업에 대한 것들, 그래서 배포하고 그리고 확장하고 그리고 개발자는 커밋하고 빌드하고 배포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 사이클을 자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화로 나온 것이 DCOS라고 불립니다. 도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의 약자예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DCOS가 메소스, 도커 스왑, 그리고 쿠버네티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클라우드 파운드리가 이 모든 것을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쿠버네티스가 거의 천하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기준으로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이 또 드시는 게 아니 내가 도커를 잘 알고 컨테이너를 잘 알면 수작업으로도 컨테이너에 대한 것을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는데 굳이 쿠버네티스가 왜 필요할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 없이 컨테이너를 적재를 하게 됐을 때 서버에 적재를 하게 됐을 때 배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마구잡이로 컨테이너를 배에 싣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운송은 가능할지언정 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컨테이너가 우르르 쏟아져 봅니다. 그죠? 근데 이 컨테이너를 아주 계획적으로 차곡차곡 견고하게 잘 쌓으면 그러면 배가 흔들리더라도 컨테이너가 전혀 문제없이 그대로 고박이 되겠죠. 이게 바로 쿠버네티스와 같은 DCOS가 하는 역할입니다. 차곡차곡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리소스를 여러 배에 나눠서 잘 쌓아주는 역할, 이게 바로 쿠버네티스라는 하는 DCOS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조합을 통해서 극도화된 배포 생산성과 자동 확장을 여러분들 구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의 예처럼 3개의 노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VM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내가 톰캣 미들웨어 18개를 배포를 하겠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8개 인스턴스를 각각 서버마다 접속해서 다 만들어 주셨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18개 인스턴스를 하나의 로드 밸런싱 그룹으로 다 묶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쿠버네티스를 통해서 도커 컨테이너와 된 톰캣 18개 내가 배포하려고 딱 선언을 해버리면 18개가 노드 1, 2에 나눠서 짠 하고 배포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노드 1, 2에 어떤 식으로 밸런싱해서 배포할까 다 DCOS가 알아서 판단을 해줍니다. 이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내가 확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오토스케일러를 설정을 하게 되면 필요한 리소스가 만약에 남아있다면 내가 필요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만큼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컬 센터 내에서 여유 자원이 없다면 지금은 외부 클라우드로도 확장할 수 있는 기술 기반들이 현재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버네티스하고 도커만 있으면 다 되는 거네. 웬만한 거는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개발 파이프라인의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소스를 커밋하고 빌드하고 배포하는 이 과정들, 이를 자동화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또 매니지먼트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관리자가
개발자나 다른 운영자들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할당을 할 때 어떤 쿼터에 대한 권한을 주거나 특정 노드만 사용하거나 특정 앱만 사용하게끔 하는 이제 관리 요소들, 또 전체적으로 이제 대시보드를 통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일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필요하고요. 모니터링 요소가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 컨테이너를 보시면은 겉모습만 봐서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컨테이너 쪽은. 그래서 이를 아주 투명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한 요소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요소들까지 꾸미게 됐을 때 진정한 자율형 데이터 센터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스택들 한번 다 올려봤습니다. 저희 이렇게 짠 하고 이렇게 올려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제가 그림을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야, 저렇게 스택 올려가지고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하려 그러면, 야, 1, 2년은 걸리겠다. 예? 근데 제 제목을 보니까 아까 15분 내로 뭐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도화 길은 아주 멀고 험난한 것 같은데 어떻게 금방 고도화 가능할까? 아마 이렇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제 과거에 VM도 겨우 알았는데 이제 도커도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요.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도커 컨테이너화하는 방법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에는 자동화도 여러분들 개발하셔야 되고 ES와 또 어떻게 또 연결할 건가 이런 것도 여러분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야, 이거 1, 2년 걸리겠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과거에 저희가 고생했던 경험들을 하나의 패키징화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2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아코디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어떤 산출물을 내놨느냐. 플랫폼, 도커 기반의 쿠버네티스가 포함된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 기반 위에 필요한 미들웨어들을 저희가 다 컨테이너에서 다 기본적으로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톰캣, 엔진엑스, 와일드플라이가 내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를 또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관리 툴, APM들, 로그 분석들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징화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젝트 아코디언의 산출물이고 저희가 작년에 제품명도 아코디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코디언은 여러분들이 accordions.co.kr 화면에 보이시는 URL을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 때문에 잠깐 막아놨습니다. 막아놔서 24일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어떠한 특징점을 줄까요? 다 들어있습니다. 파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그 기반 위에서 돌려야 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톰캣, 와일드플라이, 엔진엑스와 같은 이제 웹서버, 왓서버가 안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레디스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딩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데이터베이스 벤더들이 또 여기에 합류를 해서 현재는 이제 RTBS가 조인을 했습니다. RTBS가 조인을 해서 RTBS도 아코디언 내에서 자동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저희 멘텍을 통해서 GID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설치와 구축하는데 딱 15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1, 2년 동안 여러분들 SI를 하실 필요 없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차려놓은 이아스라는 밥상 위에 이 아코디언은 그냥 숟가락만 얹음으로써 15분 내에 파스로 충분히 고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레디입니다. 도커 컨테이너는 플랫폼 상관없이 다 돌아갑니다. 이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발된 산출물인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내가 애저나 혹은 아마존으로 확장하고 싶다. 이러면 그냥 즉시 그쪽으로 올려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저희가 UI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하고 그리고 이 컨테이너된 애플리케이션을 UI상에서 배포가 가능합니다. 오픈소스 여러분들 배포할 때 전문화된 엔지니어 아니면 배포하기 힘들거든요. 새까만 화면에서 커맨드 라인 쳐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능 요구시 자동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스케일 인, 아웃 가능하고요. 오토 스케일에 대한 어떤 룰을 설정을 통해서 어떤 임계치에 다다르게 되면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확장된 컨테이너는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여서 로드 밸런싱까지 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CI/CD를 위한 개발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자동화가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저희가 젠킨스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깃하고 SVN하고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깃과 SVN에 소스를 올려놓고 커밋을 내리면 아코디언 상에서 변경된 커밋된 소스를 가져와서 빌드를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서버 쪽으로 디플로이를 자동으로 시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APM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APM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붙일 필요 없고요. 그래서 개발 단계, 테스트 단계에서 APM을 썸으로써 어떤 문제점을 즉시 찾아내고 양질의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이 산출물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상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프라 자동화를 지금까지 구축하셨어요. 그죠? 그럼 운영도 하셨는데 이걸 이제 애플리케이션 관점의 자동화라고 고도화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형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중단 없고 무한 확장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환경의 꿈을 이룰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을 개발이나 기존 인프라를 다 수합하는 이 단계 필요 없이 단시간 내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저희가 GIT와 넷앱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구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저의 세션을 다 마치고 이제 데모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